첫 번째, 최백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단촐하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최백은 교수님, 2차 재난지원금 미통당의 선별 지원은 함정이다. 저는 사실 국회를 다수당으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국회에서 알아서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를 하여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8.15 그러니까 정강훈발 테러에서 봤듯이 이거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죠. 예. 예. 제 살아온 삶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어쨌든 좌초시키려고 사람들의 생명이라든가 국민들의 경제가 망가지던 말던 혈안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재난지원금과 관련돼 가지고 일어난 사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딱 중심을 또 이번에 잡아주시더라고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선별 지원하게 되면요, 사회 혼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악수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예. 예. 이거요. 중간 어디쯤 나올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이게 경제다 후속편입니다. 예? 자, 예. 책 좀 사주세요. 책 좀. 더 이상 이거 안 보게. 자, 1차 재난지원금 효과는요, 잘들 아실 거예요. 성장률 OECD에서 최고입니다. 이게 K방역의 성공이고 재난지원금의 효과입니다. 취업자 일자리에도 효과가 나타났고요. 취약계층 일자리,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에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자영업자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걸 제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쭉 일어났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성장률인데요. 이 왼쪽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3.3%, 2분기에 마이너스 3.3%. 예,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플러스를 만든 게 소비 지출인데 민간의 소비 지출이 그렇죠. 0.6을 만들어냈어요. 유일하게 예. 이게 올랐다. 이게 마이너스 3.1에서 3.1했던 거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0.6으로 올라갔다. 2분기에. 모든 부분에서 마이너스인데 여기만 올라갔네요. 그렇죠. 예. 민간 지출 예. 부분에서. 예. 오른쪽은 뭐냐면은 전년 대비로 보게 되면은 민간 소비가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충분치가 않았던 거예요. 이 규모가. 그러니까 작년에 동기 대비에 여전히 마이너스 2.0이니까 1, 4분기에 비해서는 올랐지만 작년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다. 예. 저거 한 번만 더 줬어도요, 성장률 0%로 만들었습니다. 취업자가 4월 달에 저렇게 아주 그냥 상황이 최악이었었는데 4월, 5월, 6월, 7월 계속 개선돼 간단 말이죠. 일시휴직도 마찬가지예요. 예. 113만이나 되던 게 7월에 들어가서 23만으로 줄었고 예. 임시직도 마이너스 40에서 4월에 한 60만 됐다가 저렇게 줄어들었죠. 일용직도 마이너스 17만에서 7월에 마이너스 4만 4천이 됐다. 다 개선됐다. 예, 개선되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소매 판매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5월 달부터 플러스로 반전하잖아요. 소매 판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부터 플러스가 되기 시작했네. 예, 5월부터요. 6월은 크게 올랐고. 예. 특히 지역화폐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슈퍼마켓이라든가 소매 판매 이런 편의점의 혜택을 보고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못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 백화점, 대형마트는 줄었지만 예. 이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들은 무점포, 소매, 예. 슈퍼, 자파, 편의점은 올라갔다. 네. 지역화폐의 효과다, 확실하게. 그렇죠.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연계된 이 효과지요. 이거 산업생산도 그 결과로 6월 달부터 반전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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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겨보세요. 모든 분야에서 그러네요. 제가 오기 전에 그 이동주 의원이라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표로 이제 국회에 들어가신 분이신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얻었는데 8월 15일 날 정강훈발 테러 이후에
지금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마이너스 19%포인트나 이미 판매액이 자영업자 매출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2주 만에? 예, 2주 만에. 그러니까 정광훈 발 그 시점부터 자영업자가 마이너스 19%예요, 2주 만에? 마이너스 19%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벌써. 이거. 사람들이 지금 위축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네.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게요. 한 가지가 이거죠. 왜 고소득자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그래요, 맞아요. 핵심이 이거잖아요. 이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으니까 알아서 쓰라고 그래. 왜 줘야 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 무상급식 때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코로나19 사태가요. 사회적 재난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전체 가구 소득계층이 다 만약에 충격을 받았으면은 전체한테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요. 그 다음에 뭐 정부가 푸는 돈은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금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상급식 때도 이재용 부회장 아들한테 왜 공짜 밥을 주느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공짜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이 내는 세금은 수천만 원 된다고요. 공짜 밥이 아니에요. 고소득자들도 세금을 많이 내고선 이거 가져가는 거거든요. 공짜가 아니라 이거예요. 첫째는요. 그것도 있죠. 저는 이게 국민이면 다 같이 누려야 할 권리 차원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봐야지. 국민이면 다 누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세금을 내고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우리 사회 속에서 소득도 안 줄어든 사람한테 왜 줘야 되느냐. 상위 소득자들도 소득이 줄긴 했다. 예, 넘겨보세요. 네. 지난 22일 날 통계청에서 그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발표했어요. 2분기면 4월, 5월, 6월 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올해 네. 증가한 소득이 오른쪽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해 놓은 부분이에요. 네. 하위 10%가 14만 원 증가했다는 얘기고 네. 상위 10%가 28만 원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게 추가된 소득인데 재난지원금이 직업이 없었으면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득을 플러스로 만든 거예요. 순증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전체 가계가 다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넘겨보세요. 5분위로 본 겁니다. 하위 20%가 순소득이 16만 3천 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위 20%도 20만 5천 원이 줄어든 거예요. 중산층도 한 20만 원 줄어들고 이게 통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월급쟁이들은 타격 안 받았겠지 하죠. 하위 20%도 7만 5천 원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1만 8천 원 감소했고 상위 20%도 13만 2천 원이 감소했어요.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자영업자가 나옵니다. 이제 하위 20%가 3만 1천 원이 감소했고 상위 20%는 42만 5천 원이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큰 식당 하는 사람들도 타격 본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종과 관계없이 다들 타격 보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연락들이 많이 와요.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상위 한 그러니까 20% 내에 드는 사람이야. 근데 올해 그러니까 타격을 받아가지고 하위 50%나 하위 70%를 끊으면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못 받게 되고 진주에서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에요. 미용실도 굉장히 타격을 보잖아요. 차압을 당한 이런 상태래요. 손님도 끊어져가지고 참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별 지급을 했는데 거기서 배제가 됐다 이거예요. 작년도 소득 이런 거 보니까. 타격은 오래 입었는데. 예. 근데 이제 옆집에 60대 이상 분들은 일도 안 하고 그러는 지원금을 또 받으신 거예요. 자기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도 못 받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작년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죠. 올해 타격 입은 걸 어떻게 반영한다는 얘기냐. 그리고 뭐냐면은 과거의 경기 침체 때는요. 상위 계층들은 소득 후퇴가 안 일어났었어요. 대개가요. 근데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고소득자도 타격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구별해내야 되겠냐 이거예요. 작년에 고소득자라 해가지고 배제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내니까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렇죠. 올해 예.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에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고 선별하려면은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작년 소득 기준으로 올해 타격 입은 건 어떻게 기술적으로 파악해낼 것이며 고소득층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렇죠. 근데 왜 그 사람 또 배제하느냐. 형평에도 어긋나고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 재난은 모두가 다 맞습니다. 있기 저도 때문에 동의해요. 경찰이 너 고소득자니까 출동 안 해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자, 동의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국가 부채를 얘기할 때는요.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겁니다.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절대액을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포 분위기 만들고 3차 추경한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게 GDP가 한 1930조 정도 됐었고요. 국가 채무가 한 839조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조 3천억 원을 돈을 푼다고 할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건 산수입니다. GDP가 14조 3천억 원이 최소한 증가합니다. 예, 국민들한테 나눠줬으니까 돈을요. 내 주머니에 소득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만큼이요. 예? 그러면 갚게 되면 1944조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예? 아, 이게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14조 3천억을 재난지원금으로 풀었는데 이 금액은 다 지역경제로 지출됐으니까 GDP 규모가 또 그만큼 증가한 거 아니냐. GDP 규모가 1929에서 1943이 됐고 그리고 분모가 839에서 853으로 늘었다고 하도 양쪽 다 늘었기 때문에 예. 비율로는 똑같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네, 다 썼죠 이번에 네. 거의. 지역에 있는 음식점 가서 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 세금 냅니다. 아 그렇죠. 부가가치 세금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8,220원 정도가 부가세가 거쳐요. 부가세는 정부 수입으로 들어갔으니까. 정부 수입이잖아 저거요. 그럼 저건 이제 채무에서 저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한 식이 그겁니다. 이게 그러네요. 이제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부모는 예. 1929에서 예. 14조 가량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 분모가 커졌고 일단 예. GDP가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부채액도 증가하고 세금 정리하면 그리고 부채가 이제 여기는 그만큼 늘었는데 대신 그 부가세가 들어갔으니까 이만큼 빠지고 그래서 하면은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은 변함이 없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다가 깔끔해. 예. 아 이거 산수 문제 이건요. 깔끔해. 이해했어.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자 재난지원금을 안 줬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안 줬을 때 오히려 안 주게 되면은 자 이주열 하는 총장가 뭐라 했냐면요. 국회 나와서 우리가 6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0.2%로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1%로 떨어질 가능성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1%가 추가 하락할 경우에 명목 GDP가 한 19조 한 1,000억 원 정도 감소해요. 그러면 그 분모가 줄어든 거죠. 분모가 작아졌겠죠. 예. 그러니까 분자는 하나도 안 변해도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이게 증가해. 오히려 부채 비율은 올라간다. 증가한다고. 깔끔해. 추경을 해서 오히려 그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유지되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걸 안 썼으면 경제가 더 추락했을 테니까 GDP가 줄어들 테니까 분모가 작아져가지고 부채 비율은 더 올라갔을 것이다. 돈을 써서 오히려 유지한 것이다. 야, 이런 좋은 논리가 있나? 거기다가 성장률도 더 떨어지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타격 보잖아요. 자영업자가 650만이고 임시직 일용직이 한 600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일자리 타격 봐요. 그렇죠? 지금 안 하면은 이거 좋은 논리다. 그럼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국가 재무 건전성도 안 해준다면서 성장률도 방어하면서 일자리도 지키는 이거 하고. 교수님, 제가 이때까지 본 논리 중에 제일 깔끔합니다. 아니 지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지 간신히 이해했어요 그때는. 그래요? 네. 총수 이해시키면 사실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아주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자, 그런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걔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레토릭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100%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조선일보가 8월 24일 날 뭐라고 했냐면요. 문재인 정부 끝나는 2022년에 국가 채무 1,000조 원이 넘을 거다. 이런 식의 기사를 내보냈어. 이거랑 비슷한 얘기야, 둘 다가. 빚쟁이 된다는 거죠, 나라가. 이건 뭐냐면 국민들 저하는 거죠. 2020년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더군다나 2020년에 GDP도 증가하잖아, 같이요. 분모도 커지는데. 네, 분모도 같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 분자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분모는 얘기 안 하고 분자를 비중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분자주의자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정 건전성은 우리나라가 OECD 최고로 좋단 말이에요. 교수님 이거는 100만 문도 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얘기 가는 거고. 자, 넘어가고. 방역과 경제를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방역도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경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이동주 의원이 조사한 거 보면은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고 보자? 그 사람들 다 폐업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다시 살릴 거냐 이거예요. 한번 문 닫고 나면요 빚더미 않습니다. 다시 재기 못해요. 거의요. 그런 점에서 방역과 경제를 동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접촉을 최소화시켜야 되죠. 우리 비대면으로 소비할 수 있잖아요. 배달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배달 앱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배달 서비스를 그러니까는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공공배달 앱 같은 준비가 안 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자영업자들 좀 지원을 해주자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방역과 경제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이해했어요, 예. 교수님. 자, 그러니까 공공배달앱이나 배달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렇죠. 예. 아이디어를 그쪽에 집중해야지. 예. 방역 때문에 재난지원금 논의를 다 끊어버리면 안 된다. 빨리 시작해야 된다. 3단계 거리두기를 대통령이나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3단계 거리두기 하면요. 지금 끔찍한 결과가 나옵니다. 경제요. 그러니까 미통당이 3단계 빨리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 미통당이 선별 지원하자는 것도 그게 암수래니까요. 카페나 식당까지 다 문 닫게 만들고 선별 지원하게 만들면 불만이 폭발하겠죠. 그거 지금 기대하는 거라고요. 국회의원들 이렇게 많이 뽑아놔주면 좀 다 할 줄 알았는데 참 역시 내가 필요하구나. AS까지 해줘야 돼. 3단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단계라고 하니까요. 지금 3단계 안 했는데도 자영업자가 픽픽 쓰러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OECD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좋다 보니까는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국민들 경제와 생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들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요. 자기들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사람들입니까? 교수님. 자, 새벽팀 요새 구독자 몇 명입니까? 13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13만 7천. 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